안녕하십니까. 125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풀이를 맡은 123회 정보관리 기술사 조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25회 2교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ISMP가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ISP에 이어서 ISMP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ISMP 방법론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절차, 산출물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EVM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EVM 계산,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정 진척 관리에 대한 정량 관리의 하나인 EVM이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EVM에 대한 어떤 예시를 토대로 EVM을 분석하고 일정과 비용에 대한 위험 요소를 설명하는 문제며, 또한 부정적인 위험 대응 방법이 함께 혼합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정과 비용에 대한 EVM의 두 가지 축인 그 요소별로 부정적인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2번으로 나왔고요. 네, 컴퓨터 시스템 그 CA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병렬 처리 시스템의 상호 연결망에 대해서 개념과 종류, 그리고 토로스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호 연결망에 대한 부분은 종류를 좀 유추하여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토로스 구조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4번입니다. TOC, TOU, 톡2라고 할 수 있는 톡2의 정의와 개념을 물어봤고요. 톡2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보완 대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예시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문제가 4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EMP 공격의 정의, 햄 원리, EMP 공격의 위협 정의와 위협별 방호 방안에 해당하는 정보 보호, 보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의 테스트 문제가 기본 토픽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대비되는 가장 많이 또 쓰이고 있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기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ISMP 방법론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ISP가 기본적으로 기출로 출제가 되었으나 ISP 이후에 해당하는 ISMP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발주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발주처로부터의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변경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수행의 지연과 여러 가지 악조건을 통한 품질 저하 환경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ISMP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ISMP는 ISP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세 분석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과 RFP 마련을 위해서 목적을 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상세히 작성하는 목적으로 ISMP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락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SP와 EA가 최초에 정보와 전략과 비즈니스 측면의 어떤 전사 기술 아키텍처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직전에 ISMP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ISMP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으로서, ISP는 이제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전략적 어떤 정보 전략에 대한 전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ISMP 자체는 전사에서 그 요소별로 실제 해당 도메인별로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이 ISMP 방법론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ISMP 방법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착수 참여자 결정을 하는 조직 셋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 방향성에 대한 수립, 그리고 업무 정보 기술에 대한 요건을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을 정의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5단계를 통하여 이 체계가 구성됨을 이단락에 본단락에 쭉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체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체계에 해당하는 이단락의 가에 체계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고 나의 이제 그 해당하는 단계 체계별 내용을 나달라게 좀 풀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ISP나 ISMP가 마찬가지로 이제 컨설팅에 해당하는 분석 단계, 분석에 대한 그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as is와 to be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일시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수립하게 되는 그런 기본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요건에 대한 분석과 정의, 구조와 요건을 같이 정의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어진다는 것들을 다 이해해서 이제 외워서 쓰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조직과 어떤 벤치마킹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 방향성에 대한 검토, 업무 요건과 기술에 대한 분석, 이게 에지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걸 토대로 이제 구조와 정보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될 구조와 요건을 정의하게 되겠죠. 아키텍처와 인터랙션에 대한 어떤 연관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 기술 요건에 대한 부분 작성해서 검토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리 발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분리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RFP가 나오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뭐 어떤 발주 계약 관계 요소라든지 정보 시스템 예산의 금액에 대한 규모 그리고 RFP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 토대로 실제 업체 선정 평가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타스크로 체계가 구성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본 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이행 방안 수립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 방안 수립 절차인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하는 이 절차를 액티비티와 타스크 그리고 산출물로 좀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의 이행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업 계획이 또 첫 번째로 이어지고 분리발주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부분들 예산과 RFP 평가 지원 이런 5가지 액티비티와 해당하는 산출물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예산 규모에 따른 어떤 RFP에 실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요한 요소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ISMP가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떤 산출물을 내고 이 산출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서 뒤에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실제 발주돼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 수행 계획과 요구 분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펑션 포인트를 기반 RFP 작성에 대한 의무화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객관화된 산정 요소로 기대 효과를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원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어떤 과업 변경에 대한 최소화를 통해서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평가 항목의 표준화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 시에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이 ISMP를 통하여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대 효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ISMP 방법을 채택해서 정보진흥원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글로벌 어떤 표준 규격인 ISO 12207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국제 표준인 12207을
또 라이프 사이클별 단계별로 참조해서 구성되었다는 어떤 히스토리도 같이 알고 계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진척과 비용에 대한 분석, 정량적인 어떤 위험관리 분석의 하나인 EVM 분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EVM에 해당하는 아까 그 측정 요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획득된 그 가치, 그 다음에 계획 가치, 그리고 투입된 실제 원가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측정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EVM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V와 SPI를 일정에 대한 분석 요소로 같이 결과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산식을 통해서 이 일정 스케줄, 베리언스에 대한 일정 편차에 대한 부분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 일정 그 계획 대비 진척에 해당하는 일정 지수에 해당하는 이 값이 1보다 작을 경우 이게 이제 지연이 일정에 대한 편차와 지수가 지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편차, 코스트 베리언스와 그 투입 대비 계획 대비 원가에 대한 어떤 지수인 원가 지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클 때 원가가 초과되고 절감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V, SPI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으로 일정이 현재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트 베리언스와 이제 CPI가 1보다 크고 양수인 경우를 통해서 원가가 세이브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는 것들을 분석 결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부정적인 위험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트마로 이제 많이 외우고 계신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방법을 어떻게 할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피하는 거죠. 계획 자체를 뭐 수정을 하든지 계획을 뭐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체를 피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 전가는 이제 어떤 뭐 보험이나 어떤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그런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에 대한 부분은 실제 어떤 암호화나 백업 뭐 이런 그 후선 체계를 통해서 영향도나 이런 임팩트와 결과에 대한 초래되는 그 발생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수용에 대한 단계는 실제 소극적인 대응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제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전략을 택하는 그런 4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비용적인 어떤 위험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비현실적인 일정 계획,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족과 기능에 대한 잘못된 측정과 어떤 분석이 잘못돼서 기능이 잘못 구현되는 부분, 그리고 불확실한 업무 범위를 통해서 추상적이지 않은 그런 요건들이 일정에 대한 지연 요소로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실제 계속적인 어떤 그 발주사로부터의 변경과 추가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하여 원가가 증가하는 것들을 위험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산정할 때 범위 자체가 이제 통째로 누락이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약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범위적인 측면으로 좀 누락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뭐 최초에도 실제 산정에 대한 어떤 그
잘못으로 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현실적인 견적을 통하여 공수의 어떤 부족분으로 인해서 투입에 대한 어떤 생산을 저하시키는 그런 비용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류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어떤 성능이나 어떤 아키텍처적인 어떤 실제 구조적인 문제를 통하여 어떤 엔지니어적인 그 실제 지원 대응이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제 비용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위험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보햄의 10대 위험 요소 중에서도 거기서 실제 발생하는 뭐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나 어떤 뭐 골드 플레이팅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중에 일정과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간추려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위험 대응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어떤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위에서도 얘기했던 일정과 비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대응 방안을 예시를 통하여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것들을 풀타임으로 사전에 팀 구성을 TFT 형식으로 교육을 통하여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이고 이 비상주에 해당하는 그런 일정과 인력에 대한 구성들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예비비까지 확보해서 상주 인력의 전담 투입을 통해서 이런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예시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기능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잘못 짚어져서 이제 범위가 이제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검증이나 표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 그런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표준적으로, 선행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 저해 요소를 차단하는 그런 것들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적인 요구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상한선 그리고 점증적인 개발에 해당하는 그 요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베이스라인 관리와 CCB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요구 변경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취약 요소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POC, BMT나 이런 선도 개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이 구조적인 어떤 오류나 후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기술적 취약 요소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ISMP나 EVM 모두 이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일정과 원가를 계획된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과 이런 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환경에서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개발자의 어떤 부족 현상, 이탈 현상과 지금 코비드 19에 대해 해당하는 어떤 그 언택트에 해당하는 것들도 같이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에 해당하는 악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참조 모델과 자동화 도구, 또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원격 재택 스마트 근무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생산성 향상 요소로 넣고 일정과 원가를 절감을 통하여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술사로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락까지 보태주시면 가산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병렬 처리 시스템의 상호 연결망 개념과 종류, 토로스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CA 문제로서 접근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병렬 처리 시스템의 동시적인 컴퓨터 성능 극대화, 클라우드의 환경과 이런 멀티 프로세싱에 해당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망은 이제 여러 개의 처리 요소를 가진 이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 요소와 기억 장치 메모리 간에 상호 연결하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적인 요소로
망으로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초반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그 개념 기준 종류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정적인 상호 연결망과 동적인 상호 연결망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요소 간에 장치 간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원투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정적인 상호 연결망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범용적으로 이제 경로 설정을 사용해서 중계기나 이제 스위칭 기반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동적 상호 연결망이 있다는 것들을 나눠주시고 리니어한 부분, 이제 서큘레이션에 대한 트리 부분, 메쉬, 큐브에 해당하는 정적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구성도와 내용을 이 구성의 어떤 특징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뭐 그 버스 구조에 해당하는 공유 버스 구조, 그다음에 멀티플한 네트워크, 다단계 네트워크, 크로스 바에 해당하는 그 크로스 바 구조에 해당하는 그 것들을 같이 나열해서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종류를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러스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적 상호 연결망의 하나인 메쉬 구조를 좀 변형해서 같은 행과 이제 열에 위치한 이 노드들이 각각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원형으로 연결돼서 순환할 수 있는 서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쉬 변형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형 구조와 메쉬 구조가 이제 혼합되어서 이 확장과 어떤 성능의 개선이 용이하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 팩트에 대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토러스 구조를 유추해서 들어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토러스 구조가 이게 구성도까지 개념적으로 잡혀 있어야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반 컴퓨팅 기반의 고성능과 멀티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GPGPU 활용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이런 상호 연결망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취사 선택해서 구성을 하고 아키텍처링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들을 CA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많은 것들을 이제 써 내려가기보다는 특징적인 개념과 구성, 체계, 요소 설명, 특징들, 그리고 토러스 구조의 명확한 구성과 내용들, 그리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을 써주시면 CA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은 차별화 득점 요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검사 시점, 사용 시점, 그리고 이제 문제 발생 상황과 코드 실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기존의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해당하는 이포시의 코케바의 후속적인 뎁스를 하나 내렸죠. 그 중에 이제 시간 상태에 해당하는 TOC, TOU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리케이션 계층 소프트웨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 상태에 해당하는 TOC, TOU에 대한 보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정보 처리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에 해당하는 유출에 대한 이제 침해 사고 대응 목적으로 마련이 된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본단락에는 이제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념과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월티에 해당하는 이제 그 한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 B가 이 해당하는 자원을 먼저 TOU 사용을 하고 이제 TOC죠. 예, TOC 검사를 먼저 하고 자원이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이 실제 검사하는 그 삭제 직전에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이게 같이 동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가 검사했을 때는 존재했지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타 프로세스가 삭제한 것들을 이제는 사용하려고 하니까 삭제되어 사용하기 알 수가 없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TOC, TOU에 문제 발생 상황으로 이런 프로세스의 어떤 구성과 이 타임라인별로 체크되고 유주되는 그 시점별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보완 대책으로 보면 이제 싱크로나이즈드와 뮤텍스가 동기화 구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한 자원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계 코드 주변에만 이 싱크로나이즈드 구문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특징을 잡아서 대책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개발자로서 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코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 때문에 주저를 많이 하시고 스킵을 하셨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 해당하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어마운트라는 실제 그 코드에 대해서 증가값과 이제 감소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실행 결과 조건 상태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운트라는 그 자원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싱크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에 대한 그 코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써주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보완 대책처럼 뮤텍스에 대한 어떤 그 락을 걸고 이 어마운트를 증가시킬 때 락을 걸어서 타 프로세스에 차단을 하고 이제 다시 증가를 시킨 이후에 언락을 해서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마운트에 대한 어떤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락과 언락을 통해서 타 프로세스의 어떤 그 체크 포인트 시점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 구문 요소로 보완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코드에 대한 실행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런 동기화 구분, 싱크로나이즈드나 어떤 뮤텍스를 써서 어떤 제어를 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고득점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문제입니다. EMP 공격, HEM의 원리와 위협별 방어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유럽 쪽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최근 이런 가해 위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환경과 그 미국과 유럽에 해당하는 실제 EMP에 대한 부분은 이것들을 환경적인 요소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공격하고 전자기기나 데이터를 공격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들을 개념과 함께 풀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EM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HEM은 고고도 전자기파 공격으로서 실제 이 벤 앨런 대역이 이제 실제 펄스 발생 대역인데 실제 공중파에서 복사성으로 전자파가 발생할 때 지구 선상의 20에서 40km 대역에 해당하는 이 고고도에 해당하는 그 펄스 발생 대역을 통해서 복사가 되고 파장이 되는 것들을 원리를 이용하는 HEM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을 통해서 대량의 방출 에너지 전자가 회전하면서 이제 파장되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진동과 이제 이
임팩트가 아주 강한 구역을 형성하는 것들을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원리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P에 대한 구분은 실제 이제 그 광선에 해당하는 EMP, 그다음에 이제 핵 공격, 그다음에 비핵적인 핵을 이용하지 않는 실제 단순한 EMP 공격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위협별로 이제 방호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어떤 방호 기술을 통하여서 이제 EMP 공격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뭐 발전소나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방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위협별에 해당하는 방호이기 때문에 복사성 위협, 그다음에 전도성 위협으로 구분하시고 실제 이 복사 공중에 해당하는 그 대기권을 통해서 이제 복사돼서 퍼져나가는 대기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위협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방사 펄스에 해당하는 방사 펄스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고출력의 펄스를 물리적으로 이제 차단시켜서 전자기파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차폐가 또 있습니다. 이제 노이즈 전자파를 차단하고 도전성 재료로 이제 장비를 차폐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도성 위협입니다. 실제 기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맞닥뜨려 가지고 그 전류를 차단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이 과전류를 차단하고 차폐를 실제 물리적으로 차폐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 차단이나 이제 정전 차폐층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들, 필터링, 소스 차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차단과 차폐를 통해서 전도성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좀 전문적인 어떤 시설과 방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EMP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이 되셨을 텐데 HEM이나 이제 방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 발전이나 어떤 주요 핵심 시설 그리고 통합전선센터에 해당하는 이런 중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블랙아웃을 예방하고 DR을 하기 위해서 이제 EMP에 대한 방어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방적인 체계와 사후 복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기술스럽게 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요소와 기술을 통하여 DR과 어떤 BCP나 EMP 방어 체계를 물리적으로, 시설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꾸려서 후속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시험, 화이트박스 시험 기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트 문제가 이제 출제되듯이 기본 토픽이죠.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가 이제 명세 기반과 소스 기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대비되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건 프로젝트나 이런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기반의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개발자나 이런 도구 기반의 화이트박스가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 시험 기법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고 기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이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동등벽 분할과 경계값 분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념도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등값 분할은 뭐 0부터 100이라고 한다면 같은 구역별로 동일한 그 값이 분할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경기의 선상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동등한 값이 분기되는 그 분할되는 그런 선상에서 케이스를 두고 규칙적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분할해서 케이스를 하는 것들을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기본적인 어떤 분할에 대한 TS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 주셔야 되고요. 경계값 분석도 실제 분기되고 나눠지는 이 시점에 대해서 그 경계값에 이제 에러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그 원리가 있듯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기되는 그 경계값에 대해서 케이스를 작성한다라는 것들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각각 케이스별로 뭐 프로세스나 타스크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매핑이 돼서 의사결정 요소로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그 상태별로 어떻게 이렇게 전이가 돼서 어떠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도출되는지를 테스트 케이스화 시켜서 스테이터스별로 어떠한 것들을 호출해가지고 다음 스테이터스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테스트 케이스화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스 케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그 이해하기 쉽게 어떤 액터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유스 케이스를 실제 그리면서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테스트를 실제 유스 케이스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상호작용적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개별적인 요소만을 서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페어와이징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아이템별로 어떤 동작들이 모드별로 서로 소되는지 각각 겹치지 않고 개별적인 요소만을 고려해서 상호작용하는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박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명세서와 구현적인 기능과 인터페이스보다는 실제 코딩 측면의 개발 소스와 내부 로직 측면으로 시험하는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 검사, 뭐 이거는 이제 맥케이브 회전 복잡도가 이제 이시로 나왔는데 경로에 해당하는 복잡도를 구역대별로 어떻게 분류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그 검사를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for문, while문, 뭐 고투문을 반복적으로 그 루핑 돌려서 테스트하는 그런 중첩에 대한 그 테스팅 기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소스 커버리지 테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문, 결정, 조건 결정,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그리고 이제 경로 커버리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구문, 모든 문장들이, 스테이트먼트들이 한 번 이상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구문 커버리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로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그 복잡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결정문이 적어도 한 번은 참가 거짓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기반의 결정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제 조건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이 적어도 한 번은 참가 거짓이 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수행하는 그런 조건 커버리지 구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결정은 이제 전체 조건식과 개별 조건식이 참 한 번, 거짓 한 번, 결과가 수행되도록 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MCDC죠. 그래서 정의가 이제 개별 조건식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 구문에 해당하는 이 A와 B의 개별 조건식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체 조건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는 부분이죠. 1이 됐을 때도 1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를 선정하는 부분, 다중 조건은 모든 조합을 고려해서 이제 커버리징 하는 것들을 화이트박스 시험 기법으로 충분하게 이제 개념도와 내용을 선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를 기본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대비되는 그 요소들을 비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경험 기반에 해당하는 그 경험 기반 테스팅을 추가적으로 더 보충 설명해 주시고 특징들을 나열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ISMP와 EVM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 부분도 이제 품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테스트 전략을 꾸리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어떤 기법과 전문가 참여, 객관적인 어떤 실제 전문가 참여 그룹, 그리고 자동화 도구, 테스트 인증, 뭐 TMMI나 스탠, ISTQB에 해당하는 그런 규격과 표준 인증을 통하여서 이 테스트 전략을 높이고 사용자 참여, 또 콜라보레이션과 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운영과 사용자 비즈니스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마지막 단락의 기법을 더 확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제언을 해주시면 고득점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125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불이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